이렇게 관심을 가져주시고, 어, 제, 제 부족한, 예, 말이 부족한, 예, 그, 어, 예, 저자와의 만남에 참여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예, 어떻게 진행하면 될까요? 그냥, 네, 질문 생각하시는 중이신 것 같으니까 미리 들어온 질문들 답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선생님. 예, 어, 예, 사실 사실 죄송합니다. 예, 음, 선생님 혹시 질문 찾고 계신가요? 예, 네. 뭘 더, 네, 예, 제가 그러면은 미리 도착한 것 중에서 하나 예, 읽어 볼까요? 예, 네네. 그 한동수님께서 주신 질문인데 여기 방에도 계신 것 같은데요. 혹시 지금 발언 가능하시면 질문 직접 해주셔도 좋을 것 같은데 발언 가능하실까요? 네, 가능하지 않으신가 봅니다. 가능하신가요? 아니신가 봅니다. 네, 질문을 주셨는데요. 골목이 되었든 가로변이 되었든 도시 노변에서 투영된 도시민의 삶은 매우 흥미롭고 도시를 이해하는 중요한 시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여성에 특별히 주목한 이유와 여성의 범주는 그리고 여러 계층과 연령대에 따른 생태적 특징도 궁금합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혹시 이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어, 예, 그냥, 편하게, 편하게 예, 한번 답변해 보겠습니다. 사실 예, 여성에 대한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언급을 이렇게, 어, 언급을 자연스럽게 하게 된 것 같습니다. 특히 제가 최근에 읽었던 레퍼런스들이 대부분 여성 철학자들, 페미니즘에 기반을 두고 사회학을 하거나 영화학을 하거나 예술 철학을 하는 그런 어떤 저자들의 책들을 많이 읽게 되었고, 그리고 또 영향을 많이 받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그, 제가 공유를 좀 드릴 텐데, 예, 공유를 좀 하겠습니다. 그,
어, 예. 어, 죄송합니다. 예. 그, 예. 어,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리면, 음, 제가 읽었던 책들 중에서, 예. 예, 그 로자닐드 갈트의 더 뉴 유로피안 시네마가 있는데요. 이 책이 굉장히, 예, 이 책은 사실은 페미니즘이 아주 구체적으로 등장하진 않은데 최근 저작들이 이 영화학자의 최근 저작들은 또 굉장히 페미니즘에 입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 그, 그리고 동아시아에서 여성의 존재가 사실은 동아시아의 압축적 근대성과 관련해서 가장 많이 변화한 어떤 존재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어떤 어, 압축적 근대성의 어떤 폭력성에 대해서 물론 남성들도 또 똑같이 경험을 하는데요.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지금 이 시대를 어떻게 보면 설명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핵심적인 부분이 아닐까? 그리고 또 하나는 어, 흥미로운 지점은 그 2000년대 이후에 그 한국 서사에서 아버지가 사라집니다. 아버지가 중요한 역할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 되거든요. 근데 굉장히 흥미로운 지적, 최근에 무빙이라는 또 그 슈퍼히어로물, 그 디즈니 플러스에서 하는 슈퍼히어로물 보는데 그 아버지의 존재가 다시 등장하는 거를 이렇게 또 봤습니다. 그러니까 되게 재밌는 거는 산업화 시대를 거치면서 그리고 또 민주화 시대를 거치면서 특히 민주화 시대를 관통하는 과정에서 사실은 IMF가 한국에 오는데 그 IMF 과정에서 사실은 아버지의 존재와 그 산업화 시대의 어떤 어른의 존재들이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파괴되는 과정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서사에 등장하는 순간 이제 시대적으로 어떻게 보면은 올드해지는 어떤 서사가 되는 그런데 최근에 다시 어떤 아버지의 모습이 다시 등장하는 걸 보면서 이게 벌써 20년이 흘렀구나. 1900년, 1990년대 후반부터 현재 2020년 지금 초반까지 벌써 20년이 흘러서 예, 아버지가 다시 도래하는 시대가 고 있다는 생각을 또 하게 됐습니다. 이 최근에 무빙이라는 그 슈퍼히어로물을 보면서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산업화 시대에 여성들은 사실은 굉장히 지워졌던 존재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압축적 근대성과 근대화 과정을 동아시아에서 하는 동안에 서사에서 어떤 여성의 그런 이미지가 사실은 굉장히 제한적으로 다루어졌다면 최근에 다시 굉장히 특히 아버지의 캐릭터가 많이 다뤄지지 않고 여성의 캐릭터들이 굉장히 지금 많이 다뤄지고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서 또 이제 여성에 대한 얘기를 통해서 동아시아 전반에 흐르는 근대성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이제 음, 이주의 여성화 동아시아를 이주하는 여성들을 노동력을 보면 이주의 여성화가 굉장히 강하게 등장하면서 또 여성 서사가 또 되게 중요한 어떤 화두로 등장하고요. 그리고 지금 상당히 많은 연구자들이
그, 어, 탈북자들에 대한, 그 연구를 할 때도 탈북 여성을 굉장히 많이 다루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주로, 많이 다루기 시작하면서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북한에서 그 그 가부장적인 굉장히 가부장적인 북한에서 그 어떻게 보면은 제한적이었던 역할을 이제 동아시아를 관통하면서 이주하면서 사실은 새로운 캐릭터, 새로운 어떤 인물로 등장하게 되는데 그런 과정에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그 자연스럽게 동아시아의 여성들을 얘기하게 되는 것이 아닌가. 그리고 또 저는 그 지금 되게 현대적인 것들을 살짝 그 너무 급하게 연구한다기보다 굉장히 현대적인 거를 약간 몇 년 이렇게 숙고하면서 연구하는 어떤 제 어떻게 보면 뭐라고 해야 되나 제 태도가 있는데 지금 최근 10년 전, 10년 전의 어떤 그런 것들을 이렇게 숙고하면서 어떻게 보면 자연스럽게 여성에 대해서 하지 않았는가. 그리고 또 제가 과거에 했던, 작업들이 또 제가 영상을 또 전공하면서 영화 작업도 하니까, 근데 영화 작업에서의 대부분이 여성 캐릭터들이고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제가 또 더 그런, 양쪽에서 그런 걸 포착하려고 했던 것이 아닌가. 근데 최근에는 제가 다큐멘터리를 되게 재밌는 거는 최근에 제가 다큐멘터리 작업을 하는데, 여성 캐릭터와 작업을 시작했던 두 개의 프로젝트가, 어, 어떻게 보면은 엎어지고 그러니까 제가 최근에 6개 작업을 했는데 여성 캐릭터와 했던 작업 2개가 엎어졌어요. 그리고 남성들과 했던 남성 캐릭터와 했던 작업들만 진행이 되고 그렇게 되는 걸 보면서 아직 뭐야 이렇게 완전히 그냥 이건 그냥 개인의 어떤 느낌인데요. 개인의 느낌인데 아직도 여성 그 한국이 굉장히 여성의 시대고 여성의 어떤 양성 평등의 어떤 입장에서 굉장히 중요한 어떤 부분이 차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여성들이 더 조심스럽고 특히 세대가 이제 더 연세가 드실수록 더 조심스럽지 않나 그런 생각도 들게 되고요. 자연스럽게 그냥 여러 가지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너무 흥설수설. 네, 감사합니다. 또 질문 많이 남겨주신 분 중에서 하민혜 님께서 여러 가지 질문 주셨는데 또 지금 방에 계시거든요. 혹시 마이크 켜시고 직접 발언해 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한동수님 채팅창에 남겨주셨네요. 말씀을 직접 하실 수 없는 상황이라서 답변 감사드리고 또 잘 이해했다고 하셨습니다. 네, 하민혜 님도 발언이 어려우신가 봅니다. 그러면은 또 다른 질문들 많은 분들 주신 것 중에서요. 여성과 도시를 연결한 영화가 굉장히 많은데 이 책에서 저기 다섯 편을 이렇게 선정하게 되신 이유 궁금해하신 분들이 있었고요. 그래서 저도 그것 좀 궁금하긴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특히 천안문을 소재로 한 여름궁전이라는 작품 이원 책 읽으면서 알게 돼서 꼭 보고 싶다는 생각 들었는데 볼 수 있는 곳이 없더라고요. 볼 수 있는 방법도 알려주시면 좋겠고 그리고 덧붙이어서 또 연관된 것 같아서요. 이 책에서 다루는 마지막 작품이 이제 2018년 아사코인데요. 그 이후로도 이렇게 동아시아를 보는 여성들을 소재로 한 선생님께서 주목하고 계신 작품들이 있다면 좀 소개를 해주셔도 네, 유익할 것 같습니다. 답변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거 너무 여러 가지 질문 한꺼번에 해주셔가지고. 예. 근데, 그, 어,
지금 아시겠지만은 동아시아의 경제적인 어떤 상황이 서로 시간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이 가장 앞서 있었고 압도적으로 앞서 있었고 그러면서 이제 한국이 많이 따라왔고 그리고 중국이 이제 많이 따라오기 시작했고, 뭐 이런 어떤 분위기가 있는데, 타이완은 어떻게 보면은 한국보다 더 최근에 앞서는 것 같고, 근데 문화적으로는 한국이 조금 더 사이즈가 크니까 더 강렬하고, 그리고 또, 예. 근데 사실 영화 선정에 있어서, 그런 면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일본은 앞섰었는데, 그러니까 항공모함이 있었으니까요. 100년 전에 항공모함이 있었는데, 지금, 뭐, 일본의 이제 고령화 사회를 통해서 사실은 여러 가지 다이나믹한 어떤 그런 부분이 많이 약해진 그리고 한국도 이 상태로 지속되면 한 10년이나 15년 이후에는 이제 고령화 사회로 굉장히 많이 갈 텐데 예. 한국 그 일본이나 홍콩을 보면은 옛날 스타들이 계속 스타입니다. 근데 한국은 지금 새로운 스타들이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그것만 봐도 사실 지금 문화적으로 얼마나 한국이 지금 앞서 있고 선도하고 있는지 볼 수가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팬덤 문화 자체가 한국의 어떤 주요한 문화로서 사실은 거의 종교와 정치까지도 이 팬덤 문화가 완전히 좌우하고 있어서 저는 사실 최근에 느낀 거는 기독교의 쇠퇴가 이런 팬덤 문화와 관련이 돼 있는 것 같고, 사실은 팬덤 문화로 성공했고, 팬덤 문화로 이렇게 지금 쇠퇴하는 것 같은 기독교의 어떤 성공과 쇠퇴가 그런 요소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시간차가 있는 동아시아의 어떤 영화들을 고르는데요. 이게 되게 재밌는 거는 도시와 영화에 대한 연구를 할 때 감정이라는 게 들어가는 순간 멜로드라마가 되게 중요한 장르가 됩니다. 로맨스물이. 그러니까 뭐냐면은 왜냐하면 멜로드라마의 가장 큰 특징이 과잉의 감정이기 때문에 사실은 감정의 문제가 지금 또 화두잖아요. 감정의 문제가 이제 될 때 이렇게 됩니다. 도시와 영화, 그리고 감정의 문제. 그러면은 여성 영화, 그리고 멜로드라마,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되고, 그러면 이제 여성의 시각에서의 그런 그리고 여성이 주인공인 그런 어떤 영화들이 어떻게 보면은, 중요한 어떤 부분을 차지하게 됩니다. 그, 그리고 그것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현상인 것 같고요. 여론공전에 대한 말씀을 아까 하셨는데, 여론공전이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주인공 자체가, 지금, 도문이라는, 중국과 북한의 국경 지대의 조선족인지 탈북 주민의 딸인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한마디로 북한 여성입니다. 북한 여성. 북한 여성이에요. 여름 궁전에서 나오는 여성 주인공이 그래서 영화를 보다 보면은 도문에서 안녕하세요, 그런 어떤 한국 노래도 등장하고 사실 모든 걸 다 주어 허탈한 어떤 그런 사랑 트로트가 등장합니다. 사실은 한국 트로트가. 그래서 근데 이제 중국의 입장에서는 소수민족이죠. 소수민족이고 그래서 그런 소수민족이 북경에 오고 그 소수민족이 북경에 와서 어떻게 보면 천안문 사태를 경험하면서 물론 천안문 사태와 개인적으로 역사적으로는 천안문 사태, 개인적으로는 사랑을 경험하면서 어떤 트라우마 이후에 어떤 정신적인 균열이 생기는 거 있죠.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아사코를 선정할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2011년
어, 동일본 대지진이 일어났을 당시에 그 동일본 대지진이 일어났을 당시에 어, 그 전후로 그 젊은이들도 젊은이들의 어떤 정신적 균열이 시작됩니다. 그, 그 현대 일본에서 지진이 일어났는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죽고 지금 원전에 대한 문제도 되게 많지만 그 원전 자체도 그 동일본 대지진에 의해서 일어난 사건이잖아요. 그래서 그 이후에 어 그러니까 최근에 제가 보기에 최근에 한국의 가장 큰 재난은 사실은 뭐 누가 뭐라고 해도 IMF와 닷컴 버블이거든요. 막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일상성 자체를 잃고 그 그렇게 최근을 보면은 그런데 그 일본 같은 경우는 동일본 재진이 압도적인 것 같습니다. 그 2011년에 있었던 그리고 홍콩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이제 그 홍콩이 이제 그 중국의 어떤 다시 영토로 회복하면서 일어나는 어떤 그 서로의 입장차 그런 것들에 의해서 사실은 생겨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홍콩은 또 되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대만은 이제 그 하나의 중국으로의 편입을 될 것인가 말 것인가 이런 어떤 것들에 의해서 그 되게 여러 가지 그 정치적인 문제가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그런 어떤 거대한 재난 바로 직후에 있었던 영화들 중에 몸짓이 되게 중요한 영화들을 선정했습니다. 특히 특히 엽기적인 그녀는 그 엽기적인 그녀가 나온 시점이 2000년이고요. 그 시점이 바로 사실은 그 책에서는 많이 언급 안 하지만 사실 조폭 마누라가 같이 나옵니다. 그 엽기적인 그녀와 조폭 마누라가 2000년에 나오는데 여기서 굉장히 강력한 여성을 보여주면서 물론 보수적인 부분도 당연히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력한 남성을 압도하는 강력한 여성을 보여주면서 그 아버지는 부자입니다. 엽기적인 그녀에서는 아버지는 사실 술 한 잔만 하면은 이렇게 쓰러지는 존재로 나오고요. 그, 아, 그, 그, 아, 굉장히 강력한 여성들이 등장하고, 아버지에 대한 존재는 사라지거든요. 이 한국 서사에서. 지금 이제 다시 등장하기 시작하는 것 같고, 그 서사가 이제 기존의 산업화 세대와 관련된 어떤 그걸 극복하는 세대로서의 아버지 세대가 이제 등장하는 것 같은데, 아무튼, 그, 예. 그래서 그 선정할 때, 바로 뉴 밀레니엄 전후에 가장 그 지역에 있었던 트라우마 중에서 가장 큰 트라우마를 주는 어떤 재난이 무엇인가를 고민하고 그리고 그 감정의 과잉이 있었던 그 장르에서 어떤 영화들을 선정할 것인가 고민하고 그 장르에서도 몸짓이 핵심적이 되고 그 몸짓을 따라하거나 그 사실은 엽기적인 그녀가 중국에 끼치는 영향에 대해서 논문을 읽었는데 그 엽기적인 그녀의 영향하에 굉장히 그 뭐라 해야 되나 그 약간 폭력적이면서도 그런 어떤 그 관계 속에서 그 폭력적인 어떤 상대방과 관련돼 있는 그런 연구들을 제가 그, 본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중국 학자가 그래서, 아, 그 몸짓과 관련돼서나 어떤 그러니까 데이팅할 때 누가 압도적인 어떤 주도권을 갖는가, 권력을 갖는가, 이런 것들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얘기들을 할 때, 엽기적인 그녀를 얘기하는 지점이 있어서, 사실은 그, 뭐, 엽기적인 그녀가 뭐, 이렇게 깐네 영화제에서 수상한 작품은 아니지만, 실제로 그 몸짓과 관련해서 굉장히 중요한 어떤 지점이 있습니다.
그, 조폭 마누라와 함께. 근데 조폭 마누라보다 더 엽기적인 그녀가 또 매력적인 부분은 그 복장 전도와 관련돼 있는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또 전지현과 관련돼서나 그 한국 여성들의 어떤 몸짓이 구체적인 몸짓이 되게 어 지금 걸그룹에서도 나타나는 현상인데 굉장히 뭐라고 해야 되나 걸크러쉬에 가까운 그런 몸짓이 되게 또 영향을 끼치고 있어서 예. 지금 그 엽기적인 그녀 전후로 그런 것이 생긴 것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주목하고 있고요. 그 엽기적인 그녀 전후로 그, 한국 여성의 몸짓이 아시아 여성의 몸짓에 어떤 많은 영향을 끼치는 어떤 하나의 몸짓이 되지 않았나 이런 그리고 그런 몸짓이 도래한 것들이 어떤 그 사회 구조 자체의 변화와 그 여성 의식의 변화를 보여주는 것이 아닌가. 예, 그래서 그 몸짓에 대해서 주목을 하게 됐습니다. 네, 제가 질문을 폭탄을 드렸는데 답변 감사드립니다. 네, 그 반갑게 그 박상욱님께서 비디오를 켜주셨는데요. 혹시 질문이 있으신 건지 말씀을 직접 해주신다면 정말 좋을 것 아니요, 저 같아요. 아닙니다. 예. 제-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여기서 뵈니까 쑥스럽네요. 네, 그 잠시 뒤에라도 질문이 생기시면 꼭 발언 부탁드리겠고요. 다른 분들께서도 그 언제든지 마이크를 켜시고 말씀해 주십시오. 네, 그러면 또 박선우님께서 학부 시절 심취한 책과 영화를 궁금하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혹시 이 부분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학부를 두 개를 다녀가지고 그 그래서 학부를 두 개를 다녀서 사실은 그 두 가지 가 있을 수 있을 텐데요. 예, 사실은 뭐 쑥스럽습니다. 사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게 쑥스러운데 아무튼 뭐 그냥 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사실은 어렸을 때 학부를 다닐 때는 뭐 당시에 한국 포스트 코리안 뉴웨이브가 막 시작됐을 때라서 포스트 코리안 뉴웨이브 영화들도 많이 봤고 왕가 영화들도 많이 봤고 사실 뭐 타르kov스키 영화도 많이 봤고 그리고 동유럽 영화들을 좋아했습니다. 에밀 쿠스리차 영화들을 많이 봤고 제가 논문도 썼는데 그리고 그래서 유고슬라비아 연구를 또 하게 된 것 같습니다. 어, 박사후 연수 과정에서 유고슬라비아 연구를 하면서 사실은 한국보다 훨씬 복잡하거든요. 유고슬라비아가 한반도보다 발칸이 훨씬 더 복잡한데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동유럽에 대해서 관심을 계속 갖고 있게 됐고요. 뭐 밀란 쿤데라 뭐 참을 수 없는 존재의 가벼운 뭐 그런 거 이게 남들이 보는 거 다 봤습니다. 그런데 이제 나이 먹어서 또 이제 시카고 예술학교를 다닐 때는 이제 또 시카고 예술학교와 파리모자르 교환학생을 갔었기 때문에 그때는 사실 레퍼런스를 볼 수 있는 상황이 훨씬 더 열려 있으니까 뭐 파리와 시카고에서 사실 뭐 예, 파리 같은 경우는 시네마테크 프랑세즈가 있고 그러니까 뭐 거의 뭐 사실 볼 수 있는 게 너무 많아서 그리고 파리 모자르 도서관이 또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뭐 칸토르 연극부터 시작해서 실험 영화들부터 시작해서 뭐 시카고 예술학교 도서관도 굉장히 좋아서 다양한 실험 영화부터 뭐 되게 다양한 영화들을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한 제가 틀릴 수 있다. 나는 바보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가능한 한 흡수하려고 되게 노력했습니다. 거의 그래서 30대 중반 판단을 안 하고 가능한 한 많이 흡수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책들도 마찬가지고요. 책들도 내가 틀릴 수 있다. 너무 관점에 갇히지 말자. 그래서 이제 다양한 시각들을 많이 보려고 노력하고, 근데 이제 안타까운 건 이제
그 박사과정을 하면서는 이제 소설을 많이 못 보게 되고 계속 그 이론서를 보게 되고 이론서 보는데도 너무 그 시간이 부족하니까 소설을 많이 못 봐서 사실은 어떻게 해서 소설을 이제 많이 보려고 노력 중입니다. 지금 사실은. 근데 아무튼 뭐 예, 그 소설이나 웹툰이나 웹소설을 좀 많이 보고 봐야겠다. 항상 그 생각만 있고 계속 이론서만 보니까 예. 그런데 뭐 아무튼 제일 중요한 거는 사실은 제가 그 서강대 철학과 학부 때는 그 하이데거랑 그 과학 철학을 많이 공부했습니다. 바슐라르 과학 철학, 그 프랑스 과학 철학을 많이 공부했고, 그때 미셸 푸코가 항상 인기가 많았고, 근데 최근에는 사실 제일 인기 많은 사람이 베냐민인데, 그 베냐민에 대한 강독을 이제 제가 이제 그 공부를 많이 하고 나서 베냐민에 대한 강독을 하니까 예, 베냐민에 대한 강독이 많이 그나마 어렸을 때 했으면 훨씬 많이 이해를 못했을 텐데 지금은 많이 그래도 이해를 좀 많이 한 기회가 생긴 것 같습니다. 장시간 또 강독을 해서 그 문병 교수님하고 같이 그리고 그 예, 예, 그냥 다양하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지금 최근에는 좀 덜한데, 예전에는 그, 아예 사전을 들고 다니면서, 감독 사전이나 영화 사전을 들고 다니면서, 이렇게 족보도 외우고, 그, 프로그램도 외우고, 뭐 이렇게, 예술극장, 아트하우스 같은 데서 하면은, 예술극장이나, 뭐, 한국에 있던, 외국에 있던, 그 프로그램들을 다 어떻게 해서 외우려고 되게 노력하고 그랬습니다. 근데 최근에는 너무 그런 걸 노력을 안 하니까 최근에는 또 많이 기억을 못 해가지고 그 항상 반성하고 있습니다. 예. 네, 풍부하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추병곤님께서 채팅창에 질문 주셨는데요. 지금 운전 중이라고 대독 부탁하셨습니다. 그 질 들레즈가 쓴 책 중에 시네마 제일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책이 오늘날 포스트 시네마 시대에 어떤 계승할 의미가 있는지, 그리고 들레즈 시네마적 관점으로 영화를 보는 것의 의미가 궁금하다고 하셨습니다. 혹시 이번 책 쓰시거나 영화 철학 연구 계속 하시면서 시네마와 관련돼서 네, 갖고 계신 생각들 좀 말씀 제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제가 사실은 학부는 철학을 나왔지만 사실 들레즈 전공도 아니고 들레즈에 대해서 막 제가 아는 것처럼 얘기하기가 좀 그렇긴 한데 그 지금 그냥 이것만 말씀을 드리면 그 지금 말하는 아틀라스 개념, 그 감정의 개념 이런 것들이 사실은 그, 그 지금 프랑스 초기 지리학자들 그러니까 문화 지리학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만든 개념들을 들레즈가 가져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네마 1이나 시네마 2를 시네마를 쓸 때, 시네마를 쓸 때, 시네마를 쓸 때 중요한 개념들이 사실은 지리학에서 많이 왔습니다. 그리고 그 19세기 말 그 프랑스 지리학자들의 연구에서 베르그송이나 들레즈나 물론 베르그송이 먼저 영향을 받고 그 다음에 이제 들레즈가 영향을 받았겠죠. 더 이렇게 연도 차이가 많이 나니까. 그래서 그 지금 제가 최근에 그 영화적인 지도나 아니면은 여기 지금 제가 여기 제가 공유한 것 중에 맨 뒤에 보시면 어, 맨 뒤에 보시면 이런 게 있어. 이거 죄송합니다. 뭐야. 죄송합니다. 이거 지금 예, 이런 게 있습니다. 이렇게 시네 카토그라피 보이시나요? 시네 카토그라피라는 개념이 이제 있는데 이게 지금 어, 폴 비달 들라 블라시라는 프랑스 지리학자가 쓴 그 논문에 대한 어떤 지금 재발굴인데요. 1894년 그 아틀라스, 일반적인 아틀라스라는 이제 대안적인 지도나 영화적인 지도에 대한 초기 개념을 이제 그 프랑스 지리학자가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여기
프랑스의 이미지를 정적인 이미지가 아닌 역동적인 이미지로 읽어냄으로써 비달은 프랑스의 정체성에 대한 의미 있는 내러티브를 하는 과정에서 이제 여기 비달 자신의 언어는 영화와 지리학을 비슷한 용어로 본 앙리 베르그송과 질 들레즈를 포함한 다른 학자들에게도 어휘를 제공한다. 이렇게 그래서 그 중요한 개념을 그 개념에 의해서 사실은 철학자들이 이제 그 이론을 발전시키는데 그 시네마에서 중요한 개념들 뭐 시간 이미지나 운동 이미지나 이런 것들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이런 이 이미지에 대한 얘기들 그리고 이런 어 시네 카토그라피의 그 문화 지리학자들의 그런 개념들에 의해서 그 지금 현대 문화 지리학자들이나 아니면은 그 건축 쪽 그이나 아니면 도시 얼반 시어리, 얼반 플래닝이나 그러니까 도시 계획이나 도시 이론을 하는 분들도 지금 이제 이런 카토그래픽 시네마, 이런 시네 카토그래피 뭐 이런 어떤 용어들을 사용하는 그런 어원을 이제 제공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 그 지금 그러니까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카토그래피라는 지도 그리기와 영화 그리고 도시와 영화 이런 것들을 얘기할 때 지금 이제 아틀라스 뭐 이런 어떤 것들이 다 그 개념들과 관련해서 이런 어떤 서로의 영향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그 구체적으로 들어가면은 이렇게 구체적으로 영향이 있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네, 예. 아까 이제 발언 요청드렸던 하미네님께서 주신 질문 중에서요. 예. 현대 우리 사회에서 아시아의 유교, 불교 사상과 문화가 어떻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궁금하다고 하셨습니다. 그 아버지상의 이제 실종과 귀환 이런 얘기도 아까 잠깐 나눠주셨는데요. 혹시 이번 책 쓰시면서나 뭐 한국 영화 연구하시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혹시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지금 그 아버지가 부재하는 영화들이 가장 대표적인 영화가 사실은 갱스터 영화입니다. 그 갱스터 장르 한국말로 조폭 영화죠. 아니면 범죄 영화, 경찰 영화, 탐정 영화. 근데 특히 갱스터 영화, 예, 그 갱스터 영화인데요. 경제가 안 좋을수록 사실은 갱스터 영화가 미국 대공황 때 생긴 것처럼 우리나라 IMF 때나 닷컴 버블 때 사실은 조폭 영화가 굉장히 인기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최근에 좀 경제가 안 좋으니까 사실은 범죄도시 시리즈들 이런 것들이 사실은 인기가 많죠. 갱스터랑 관련돼 있는 어떤 부분들이 인기가 많습니다. 사실은. 근데 거기 안에서 사실은 가드파더처럼 대부처럼 그런 아버지의 존재가 있는 영화가 거의 없습니다. 지금 사실 최근에 범죄도시에서 아버지란 캐릭터가 거의 등장하지 않을 뿐더러 그런데 이제 좀비 영화나 최근에 슈퍼히어로물에서 그 아버지의 존재들이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갱스터 영화에서도 등장하지만 곧 죽거나 그런 거는 그런데 그 아버지가 희생하는 아버지의 이미지로서 다시 아버지의 모습이 회복되고 있거든요. 근데 한창 때는 그러니까 한 2000년대 초반에는 희생된 아버지도 거의 존재하지 않을 정도로 그냥 약간 모자른 아니면은 이제 더 이상 힘이 없는 아버지로서만 존재하고 있는데 최근에 예. 근데 아무튼 제가 지금 전반적으로 제가 사실 유교와 불교와 관련돼서 지금 이 책을 쓴 게 아니기 때문에 유교와 불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기는 되게 좀 부담스럽긴 합니다. 그치? 근데 아버지의 모습 자체와 관련해서는 사실은 이거는 또 이제 어, 프랑스 혁명과 관련돼서 프랑스 혁명 이후에 아버지의 모습이 이렇게
많이 없어지게 되는데 그런 거랑 비슷하게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아무튼 아버지의 죽음을 이제 아버지의 부활의 가능성을 사실은 이제 보게 되는데 여러 가지 이제 문화라는 게 계속 이렇게 시대에 따라서 변화하니까. 근데 아무튼 이 1900, 밀레니엄 전후에 있었던 상황과 지금 이제 2000년 근데 이제 중반으로 2020년대 중반으로 가는 전반 20년, 3, 40년 지난 3, 40년 동안 이제 변화하는 것들을 추세를 보면은 이제 아버지가 부활하는 어떤 서사가 이제 다시 돌아오고 있지 않나. 특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최근에 나온 그 디즈니 플러스 그 무빙이라는 드라마를 보면서 그 아버지 이 세대가 다시 나이를 먹으면서 그 나이를 먹으면서 부족하다고 생각했던 아버지들이 다시 부활하는 그런 모습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것 아버지의 부활을 곧장 유교랑 관련돼서 얘기하는 것보다는 제가 보기에는 이제 약간 자본주의적인 필요성 그리고 그런 것들과 관련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 이렇게 약간 급진적으로 변하던 상황이 다시 또 이제 반동의 작용 그런 어떤 작용도 있는 것 같고요. 그거는 지금 미국에서도 일어난 상황이라서 전 세계적으로 지금 이렇게 변혁과 어떤 약간 보수화가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일어나는데 그 새로운 아버지의 모습은 과거의 아버지의 모습과는 또 다른 모습인 것 같습니다. 네, 흥미로운 답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시간이 5분 정도 남았는데요. 질문 이제 아쉬워하실 분들 지금 빨리 질문 해주시면 해주셔야 합니다. 네. 그, 없으신가요? 한 3초만 기다려 보겠습니다. 네, 오늘 강연이 너무나 완벽했던 것으로 그리하여 그럼 마지막으로 선생님께서 이제 다큐 작업 계속 해오고 오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것들에 대한 소개를 좀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어디서 볼 수 있는지, 어떤 작품들을 최근에 하셨는지, 그리고 또 앞으로 계획도 있으시다면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예. 예. 그 제가 지금 다큐 작업들을 조금 말씀을 드리면 그 예. 지금 예. 지금 최근 시네마틱 초상화 다큐멘터리라는 작업을 계속하고 있고요. 그 세대별 초상화를 지금 최근에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제가 그 너무 어린 나이에 국제 프로젝트를 너무 스케일이 큰 국제 프로젝트를 그냥 겁없이 시작해서 이제 한국에 돌아와서 다시 어떻게 보면 거꾸로 지금 이제 국내 프로젝트를 하면서 하고 있는데요. 예. 아이고, 죄송합니다. 예. 지금 그동안 무슨 세상을 가로질러 하동체복 두 사람의 노래 시몬 김성수 우리들은 최고다라는 작업을 했고요. 지금 시몬 김성수 우리는 최고다라는 시몬 김성수 성공회 대한 성공회가 있습니다. 성공회 발달 장애인 특히 발달 장애인 사업을 주로 하셨고요. 시몬 김성수 주교님은 1930년대 생이시고 그래서 지금 93세 4세 그러니까 거의 지금 100살에 가까우신 어떻게 보면 분이신데 지금도 발달 장애인을 위한 양로원을 만드시려고 지금 계속 노력 중에 있으십니다. 지금 우리 마을이라는 또 발달 장애인 직업 재활 학교를 하고 계시고요. 그리고 70년대 그
발달장애인 성베드로 학교라는 그 어, 초중고등학교 그 발달장애인 학교를 만드셨고, 그 사모님은 이제 그 영국 분이신데, 희망학교라는 어린이집, 그 발달장애 어린이집을 만드셨습니다. 그 지금 이제 지금 이 작업, 이 작품은 지금 최근에 그 서울 국제 사랑영화제에서 상영이 됐고요. 그 다음 달 말에 이제 그 그 장애인 영화제인 그 가치범 영화제에서 상영될 예정입니다. 그, 지금 6.25 전에 태어나시고, 어, 6.25 전에 태어나시고, 지금 사실은, 산업화 시대에 어떻게 보면은 족적을 남기신 분들이 거의 90세세요. 그 중에서 아주 대표적인 분이신 것 같고요. 어떻게 보면은, 예, 지금, 제가, 5, 60대 하동체복 두 사람의 노래는, 1987년 노동운동을 하던 20대였던, 그래서 지금 386, 아주 전형적인 386 세대입니다. 지금 이제 귀농하셔서, 되게 순수한 386, 노동운동을 하셨던, 그리고 지금은 귀농하셔서 농사를, 이렇게, 유기농 농사를 지으시고 계신데, 아무튼 뭐, 예, 그, 60, 지금, 50대 후반과 60대 초반이 된 87의 주역들, 저기 후반이었었네요. 예, 50대 후반. 예, 사회 변혁에 대한 꿈을 꿨던 그 순수한 어떤 그 세대들에 대해서 얘기하고, 지금 MZ 세대들, 무슨 세상에 가로질러 20대 후반의 MZ 세대들에 대해서 이제 영화를 만들었습니다. 이 세 영화가 같이 상영이 되면은 이 세 영화를 같이 보시면 아마 굉장히 뭐라고 해야 되나? 지금 같이 사는데 너무나 다른 정신적인 풍경을 가지고 있고 너무나 다른 상황에 있다라는 거를 이제 아시게 될 겁니다. 사실. 그리고 그래서 사실은 이 시네마틱 초상화 다큐멘터리는 제가 아까 노마딕 프로젝트라는 프로젝트를 했다고 말씀드렸는데 5개 대륙에서 5개 도시에서 5개 언어로 촬영하는 영화를 계획하고 이제 3편을 만들었습니다. 근데 이 세 편은 이제 너무 헤비하니까 5개 대륙에 5개 도시고 너무 헤비하니까 사실은 시내로 쓸 때 사람들 만나서 얘기할 때 다 다른 언어를 했잖아요. 영어, 불어, 한국어로 했으니까 사실은 굉장히 자막을 달 때도 힘들었고 사실은 뭐 배우자하고 얘기할 때도 힘들었고 막 그랬습니다. 이게 개인적으로 또 하는 거니까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디테일보다는 거대한 어떤 장치들을 사용했다면 이 시네마틱 초상화 다큐멘터리는 한국에서 하고 지금 내가 접하는 사람들 중에서 이제 선택해서 하기 때문에 뭐라고 해야 되나 조금 더 디테일 하나는 거시적인 안경이랑 거대한 눈이라면 이거는 되게 미시적인 눈으로서 어떻게 보면 지금 사회를 보고 사회와 세상을 바라보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두 프로젝트가 아주 극단에 있으면서 또 그러면서 유사점을 또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정치적인 풍경과 어떤 그런 것들을 만들어내기 위한 어떤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예. 네, 선생님 감사합니다. 저희가 이 책 나오고 나서 많은 온라인 공간들을 홍보를 했는데요. 어떤 독자님께서 이렇게 소개를 보시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영화 또한 역사를 재현하고 그 기반을 주축으로 한 예술임을 입증하는 도서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셨는데 참 핵심적인 말씀을 해주셨다고 생각해서 마지막으로 공유하면서 선생님 오늘 강연 감사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하시고 싶은 말씀 듣고 마무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사실은 이 책이 나오기까지 많은 분들의 어떤 격려와 도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특히 뭐 최근에는 뭐 이제 도서출판 갈물이 아주 많은 도움을 주셨고요. 그리고 물론 이제 아모레 퍼시픽 재단의 어떤 도움이 또 없었으면은 이 책이 나오지 못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제가 보기에 이 저서랑 관련돼서 이게 참, 원래 생각한 것보다 3년이 더 진행이 돼서
사실 5년 만에 완성이 됐는데요. 근데 그 5년 만에 완성이 된 만큼 그 다양한 그 학제적인 어떤 융복합 연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역학적인 개념, 그 도시사회학적인 개념, 그리고 그 이주의 인류학적인 개념, 그리고 또 그 젠더, 페미니즘적인 개념, 그리고 이제 예술 철학적인 개념, 미디어적인 개념, 뭐 그래서 이런 것들을 그리고 도시와 영화의 어떤 관계, 그리고 이제 문화지리학과 어떤 문화지리학적인 어떤 개념들, 그리고 도시사회학적인 개념들, 그런 것들이 다 그리고 그런 것들을 무모하게 또 시작하고 또 열심히 진행을 해서 일단 완성이 됐는데 아무튼 그 지금 이 책과 함께 다음 저작들은 이제 그, 그 문병 교수님하고 공저가 있고요. 문병 교수님하고 공저는 이제 또 갈무리 출판사에서 또 이제 출판이 될 예정입니다. 근데 아무튼 뭐 이거와 관련돼서 그, 또 개인적인 프로젝트나 아니면 공동 프로젝트들을 이렇게 계속 진행할 예정이고요. 부족하지만 여러분들께서 따뜻한 눈으로 지켜봐 주시면 그, 나름대로 저 나름대로 그리고 또 많은 그 학술적인 어떤 분들과 이렇게 협력하면서 뭔가 그 조금이나마 우리 세대에는 이런 책도 쓸 수 있다라는 거를 보여줄 수 있는 어 조금 그런 프로젝트를 계속 어떻게 해서든지 해보려고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동아시아 영화 도시를 걷는 여성들 읽어주시고 도서관에 많이 신청해 주십시오. 그리고 또 갈무리판사에서는 저 엊그저께 이 가속하라라는 책이 제작이 완료됐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또 신간이 나오니까요. 계속 관심 가져주시고 남승석 선생님 작품들과 저서 작업들도 많은 관심 계속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너무 감사합니다. 참여해주신 모든 분들 남승석 선생님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안녕히 네. 계세요. 감사합니다.